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그 19번째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번째 우수한 인종 아리아인을 세계에, 히틀러를 독일의 총통으로 만들어준 나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당이 처음 태동한 것은 1920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제1당이 되면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1932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치 역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13년가량의 길다면 길고 또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짧을 수 있는 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시간 동안 참 어마어마한 사건을 나치는 다수 일으켰습니다. 수백만 명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생체 실험 같은 것들도 살떨리게 잔인하고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자체도 끔찍한 일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야기할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도 앞서 이야기했던 사건들 못지않게 끔찍하고 잔인하며 무지한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밝히자면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미스터리라는 주제와는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만 그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 사건의 주동자들은 자신들이 벌이는 짓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짓거리들을 벌일 수 있었는지, 그게 개인적으로는 참 미스터리하다라고 느껴져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레벤스보른의 시작. 나치라고 하면 대부분 히틀러를 떠올리거나 생체 실험을 주도했던 요제프 맹겔레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치의 오른팔로서 대부분의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인물을 찾자면 바로 하임리히 힘러입니다. 친위대의 수장이자 게슈타포의 수장이기도 했던 힘러는 친위대와 게슈타포의 요원들로 구성된 인종말살 전문 부대인 아인자츠그루펜을 설립해서 전쟁 당시에 상대국의 교사, 성직자, 귀족, 훈공자, 퇴역 군인 등의 지도층은 물론이고 유대인이나 집시를 골라서 학살하는 일을 주도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요제프 맹겔레와 같은 과학자들을 이용해서 생체 실험을 주도했던 인물 역시 힘러였죠. 맹겔라보다 먼저 우생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맹겔라가 힘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한참 전인 1935년부터 생명의 샘이란 의미를 지닌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힘러는 아리아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아리아인들을 더 많이 세상에 퍼뜨리는 이것을 지상 과업으로 삼았던 거죠. 나치의 이런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조건마저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얀 피부와 금발의 파란 눈, 그리고 큰 체격을 지닌 사람들을 순수한 아리아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았고 허술하기까지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무척이나 강렬했고 이런 믿음이 곧 끔찍한 실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나치 친위대 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을 권유하던 정도였는데 당연하게도 그들의 목표치에는 한참 모자랐기 때문에 미혼의 여성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이 미혼의 여성들과 나치 친위대
남성들을 연결시켜서 아이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좋은 환경 속에서 의료 지원, 음식 등이 지원이 되었고요. 이렇게 낳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친위대 소속이 되어서 히틀러를 향한 충성심 넘치는 병사로 키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점차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친위대 남자들이 아리아인의 조건을 갖추었다 싶은 여성들을 강제로 임신시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들은 1941년 노르웨이에 레벤스보른을 설립하고 현지 여성들을 데려다가 일종의 아기 공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흔히 유럽인들이라고 하면 하얀 피부에 금발, 파란 눈, 큰 골격 등을 연상하지만 실제로 유럽인 중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나치에게 이곳은 아리아인을 세계에 퍼뜨리는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곳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대부분 강간의 피해자였고 아이들 역시 완전한 피해자였죠. 그러나 이들의 비참한 삶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나름대로 조건을 갖춘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가 아리아인의 특징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죠. 애초에 나치가 주장한 완벽한 아리아인의 조건인 금발의 푸른 눈은 우성이 아닌 열성 유전자와 연관된 것으로 색소가 부족하게 태어나는 사람들만 그런 모습을 하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의 경우 어린 시절에는 금발이었지만 성장하면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면서 색이 바뀌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 역시 많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대로 바깥으로 내쫓거나 아예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레벤스보른의 목표. 앞서 이야기했듯이 레벤스보른의 바탕에는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인종인 아리아인을 더 많이 생산한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당시 나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히틀러에 대한 충성이었고 히틀러의 친위대를 모두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로 육성한 아이들로 채우려는 그런 목표도 있었던 겁니다. 또한 나치는 레벤스라움이라는 원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치의 지질학자였던 카를 에른스트 하우스호퍼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논리로 게르만 민족의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물론 하우스호퍼가 최초로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고 기존의 개념들을 취합해서 나치에 맞게 정리한 인물이 바로 하우스호퍼였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장은 독일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켜서 국력을 확보하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는 인력의 유출을 막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미 소련을 폐허로 만들고 그 위에 독일 제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를 했던 이 계획은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농민 인구의 증가는 동방의 슬라브 노동계급자가 무더기가 들이닥치는 것에 대한 유일한 효과적인 방어이다. 600년 전에도 그랬듯이 독일 농민의 운명은 슬라브 인종에 대하여 어머니의 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통해 독일인들의 유산을 보존하고 늘려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하임리 힘너가 했던 말입니다. 나치는 동유럽이 유대인들의 자본력에 침식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위대한 민족인 아리아인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들이 살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유럽과 소련을 게르만족의 창고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소련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유럽 땅을 차지하면서 레벤스라움을 이룩하는 데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치는 열등한 유대인이나 슬라브족을 사살하거나 노예화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죠. 실제로 전쟁이 독일의 승리 내지는 고착화한 상태로 끝이 났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슬라브족 그리고 발트족 같은 민족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나치는 자신들이 차지한 영토에 더 많은 게르만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를 실시했던 겁니다. 아기 공장을 통해서 우수한 혈통의 아리아인들을 대량 생산해서 자신들이 점령한 영토를 다스리는 선봉장으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희생시켰던 거죠. 그리고도 모자라서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치는 유럽 곳곳에서 아리아인의 자격 조건에 걸맞은 아이들을 납치해서 세뇌시키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의 여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소련 침공이 실패하면서 나치의 기세가 꺾이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패배 선언 이후에 독일 역시 히틀러의 자살로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나치의 레벤스보른 프로젝트 역시 중단이 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인물들은 그와 관련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친위대의 강간 행위는 개인적인 일탈로 처리가 되었고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남녀들은 자발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치가 패망한 뒤에 레벤스보른의 생존에 있던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친위대 군인들은 대부분 전쟁 중에 사망했거나 전쟁이 끝난 후에 전범으로 처형을 당했고 여성들 역시 거기서 낳은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정을 쌓기도 전에 대부분 공동 육아로 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르웨이의 레벤스보른의 경우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낳게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은 독일로 가지 못한 채 노르웨이에 남겨졌고 그곳에서 역으로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레벤스보른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나치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끌려온 아이들도 그저 희생자일 뿐이었지만 이들은 나치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엄청난 차별과 모욕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죠. 개인적으로 의문인 것은 대체 나치가 왜 그렇게 아리아인에 집착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게르만족뿐만 아니라 라틴족이나 슬라브족 역시 아리아인의 한 갈래입니다. 아리아인은 원래 캅사스를 중심으로 한 카스피해 연안과 남러시아 늪지대에서 살던 유목민이었다가 인도, 유럽,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나치가 주장한 하얀 피부와 금발의 파란 눈은 아리아인의 조건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생학은 사실 고대부터 내려왔던 개념이지만 프란시스 골턴이 자신의 사촌이었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1883년 정리했던 것입니다. 즉 나치의 우생학에 이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 연구된 학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치는 왜 말 그대로 이상한 핀트에 꽂혔던 것일까요? 당시 독일의 과학기술은 미국보다 먼저 핵무기를 연구했을 정도로 앞장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핵폭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던 인물들 중에는 독일 출신의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즉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나치는 하얀 피부, 금발, 파란 눈, 큰 골격을 아리아인의 조건으로 믿고 찾아서 헤맸던 것일까요? 오늘의 미스터리는 이러한 제 개인적인 의문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의 흥미, 호기심 같은 것들이 충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